안녕하세요. 동물행동심리연구소 폴랑폴랑 문윤주입니다. 반려동물 분리불안 101 웨비나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은 독립심, 자신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5초씩 혼자 두는 연습, 30초, 1분, 1분 30초 시간 늘려가면서 혼자 두는 연습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isolation distress는 주 보호자가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곁에만 있어준다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상태. 분리불안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던 없던 특정인이 사라지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이라는 주제는 고통받는 반려동물도 그렇지만 보호자들에게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만큼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강아지나 고양이의 분리불안 문제로 고민하는 가족들을 위한 1:1 교육도 진행해왔고 몇 년 전부터는 폴랑폴랑 강아지 홈얼론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리불안에 대해서 문의가 많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사례 중에서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훈련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반려가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분리불안이 1시간 안에 담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분리불안에 관련된 질문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 현재나 과거에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경험하셨는지도 같이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개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오거나 반려견이 물건을 물어뜯기 전까지는요. 그렇지만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이 문제를 인지하기 전에 이미 반려견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리불안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이 전체의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통계상으로는 전체의 대략 20에서 40% 정도의 반려동물이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분리불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을 알아보지를 못하거나 분리불안이 아닌 행동을 분리불안으로 오인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방송에 나오는 케이스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분리불안이 아닌데 분리불안이라고 평가하는 에피소드들도 너무나 많이 보이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훈련법들도 난무하고 있으니까요. 혼자 남겨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반려동물이 짖거나 파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아이는 종일 혼자서도 잘 놀고 잘 자고 잘 지낸다 라고 생각하다가 교육의 시기를 놓치거나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본의 아니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반려견의 불안을 더 키우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고요. 강아지 홈얼론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도 여러분에게 이럴 때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분리불안이 심각해지거나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대체로 보호자분들은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야 문제를 깨닫습니다. 외출할 때 반려견이 불안해하면 안쓰럽고 마음은 아프지만 나갔다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네가 견디는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반려견이 보호자 부재 중에 하루 종일 울거나 짖거나 집에 돌아왔더니 창문은 깨져 있고 문이 부서져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불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를 느낍니다. 외출 한번 할 때마다 난장판 치워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민원과 항의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니까 힘들죠. 이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반려동물의 분리불안이 정식으로 테이블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반려동물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행동을 멈춰달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원래 근본적으로 행동의 바탕이 되는 원인은 불안인데 불안은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짖거나 우는 보여지는 행동들만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고양이 이건 분리불안인가 아닌가? 그걸 알려면 도대체 분리불안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명확하게 내려야겠죠.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분리불안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리불안의 전체 그림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리불안의 핵심 정의는 패닉입니다. 혼자 남겨질 때 공황 상태가 되는 것을 분리불안이라고 봅니다. 보호자가 외출하고 나 혼자 남겨졌다는 것만으로 걔는 포탄이 투하되는 전장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런 공황 상태인 반려동물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리불안의 해결은 보호자분과 반려동물이 같이 점진적으로 그 공포 속에서 걸어 나오는 과정입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는 이런 느낌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죠. 분리불안일 때 보여지는 행동이나 증상 등은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분리불안 케이스를 상담할 때는 그 경중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누기는 하지만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고 해도 동물마다 보여주는 행동이나 행동의 강도나 상황에 대응하는 각자의 대응 방식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단순히 낑낑대기만 한다거나 우울감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잠만 잔다거나 하는 단계에서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날 가능성이 높고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과 벽을 부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학까지 넘어가면 심각합니다. 자기 꼬리나 발이나 몸통을 물어뜯어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분리불안의 강도가 심하면 교육이 어렵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리불안의 강도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난이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분리불안의 정도가 약하다고 교육기간이 짧아지거나 교육이 쉬운 게 아니고 강도가 심하다고 해서 교육기간이 길어지거나 교육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파괴적인 행동이 가장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과도하게 울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장소, 미터박스 밖에 배뇨하는 행동들, 우울증, 무관심, 무기력, 공격적인 행동, 심리적인 동요나 불안을 보이기도 하고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장소에서 배변하는 케이스들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분리불안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분석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해석하시면 분리불안이 아닌 케이스를 분리불안으로 오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분리불안인지 분리불안으로 오인되는 다른 의미의 행동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세세한 부분까지는 나누기가 어렵지만 분리불안으로 오인되는 케이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isolation distress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isolation distress는 주 보호자가 없어도 다른 누군가 생명체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상태이고 분리불안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특정인 주 보호자가 사라지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단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그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인 문제나 치매, 인지장애, 간질이나 발작이 있을 때도 분리불안으로 오인될 수 있고요.
장기간 실내 생활하는 아이들, 아니면 크레이트 생활하는 아이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거나 시끄럽게 한다거나 특정 시간에 집 앞에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노이즈 포비아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분리불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교육이 약간 미비하다거나 그것이 분리불안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잘못된 훈련들도 여기 케이스가 해당이 됩니다. 반려동물이 분리불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방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많고 분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교육은 아니에요.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만난 사례들 중에 어려웠던 케이스들을 들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시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 케이스들은 희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려동물들이 겪고 있는 기존의 문제에 플러스 잘못된 훈련법을 시도해서 야기된 또 다른 문제가 뒤섞여서 반려동물이 이미 뒤죽박죽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보호자 문제인데, 기존의 잘못된 방법들을 시도하시면서 형성된 그 습관들, 인식들을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방법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방법들로 효과 봤는데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공중부양한다는 사람들도 추종자들이 있고 두들겨 맞고 병이 낫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리불안은 공황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공황 상태일 때 상자 속에 갇히면 공황이 사라지던가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평온해지나요? 크레이트 트레이닝은 분리불안의 답이 아니고 분리불안 교육에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역효과를 불러와요. 이건 감금불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불안과 공포 문제를 야기하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갇힌 상태로 지내야 하는 개는 훨씬 더 분리불안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몇 초에 한 번씩 돌아와서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면 그것이 보상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다린 아이한테는 뭘 주실 건가요? 보상으로? 강아지, 고양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간식 몇 개 먹겠다고 5시간 편안히 기다릴 바보가 있나요? 몇 초에 한 번이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5시간 동안 조용히 기다려서 먹을 바보가 있나요? 분리불안은요, 간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다 라고 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초씩 나갔다가 들어오면 좋아진다고 말하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런 방법들은 분리불안이 뭔지 개념이 없을 때 할 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아마 훈련사들이 탈감작, 디센시리제이션,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 홍수법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디센시리제이션은 유용한 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은 그 용어만 갖다 썼을 뿐이지 그 용어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30초, 1분, 1분 30초 시간 점점 늘리면서 나갔다 들어와라 이런 방법은 아마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따라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용어의 뜻이 아닐 뿐 아니라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한 방법이에요. 이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몇 초이건 간에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훈련은 반려동물을 반복적으로 패닉 상태로 몰아가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교육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반려동물들을 과도한 스트레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단 0.0005초라고 해도 절대로 개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홍수법이라고 훈련사들이 쓰고 있는 단어도 아마 플러딩을 그렇게 옮겨놓은 것 같은데
이걸 훈련법이라고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외출할 때마다 반려견이 심하게 우니까 훈련소에 장기간 위탁 교육을 하다가 반려견이 신경쇠약 상태가 되어서야 집에 데리고 오셔서 그제서야 도움을 요청한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보호자 역시 훈련사들하고 비슷한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정보들을 복제해서 나르는 사람들 또한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를 선택하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불안을 보호자 탓으로 돌리거나 반려동물의 성격 탓으로 돌리면서 반려견의 자신감 키워줘라, 안고 있지 마라, 너무 예뻐하지 마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는데, 분리불안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를 너무 안아주고 오냐오냐 해서 생긴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멀리 하세요. 개와 같은 침대에서 자서 그렇다, 개를 사람 취급해서 그렇다, 훈육을 잘못한 거다, 이런 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절대로 내 탓으로 생긴 일이라고 자책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분리불안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나 교육 불충분이나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분리불안에 대한 여러 오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분리불안은 올바른 교육하고 올바른 해결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본적인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호자분의 전적인 헌신이 분리불안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솔루션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행동과 근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짖는 것만 멈추면 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개가 내면에서 겪는 공포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들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간다는 뜻인 거죠. 아마 다른 형태로 다시 표출이 될 거예요. 어딘가로는 분출이 되니까. 분리불안 교육을 의뢰하시기 전에 일단은 분리불안 교육은 보호자의 참여가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분리불안은 누군가 나타나서 반려동물의 나사를 조여주고 돌아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공포라는 터널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곁에서 여러분이 든든한 지지자로서 역할을 지속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분리불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오진인데 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분리불안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분이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행동 분석이에요. 케이스별 행동들을 분석을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해서 분리불안인지 다른 요인인지 행동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이 만약에 맞다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정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행동의 원인에 맞는 솔루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맞는 경우에는 교육 전에 먼저 케이스별로 적정 가이드라인을 설계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어떤 시점에 어떤 사실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거죠. 만약 분리불안의 원인이 건강상의 이유와 관련이 있을 때는 수의학적인 검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검진과 건강 회복이 먼저 우선됩니다. 참고하실 만한 글이 몇 가지 있어서 링크를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반려동물하고 여러분이 단계에 따라서 매주 과제를 받게 되는데, 하루 5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않고 반려동물과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언택트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1대1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1시간 정도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단 5분이면 되는 일과라고 해도 돌을 쌓듯이 성실하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라고 결심을 해도 컨디션이 안 좋아, 어제 늦게 잤어, 오늘 하루쯤이야 하면서 건너뛰는 날들이 무수히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육을 요청하시기 전에 우선은 일단은 기본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원인이 행동의 근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시간을 성실하게 과제 수행에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인지 고민을 하시고 교육을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폴랑폴랑 강아지 홈얼론 아카데미는 케이스에 상관없이 지금 분리불안을 실제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되는 펀더멘털한 교육이고 거기에 필요한 노하우들을 다 쏟아 부어 드리니까요. 단순히 혼자 있을 때 짓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 혼자서도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배우시는 거죠. 만약에 이미 분리불안을 경험을 했고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내 반려동물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1대1 교육을 추천을 드리고 분리불안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고 1대1 교육은 아직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홈얼론 교육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행동평가 결과 약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약물의 종류나 투약량이나 투약 기간 등을 행동수의학자와 같이 논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행동수의학자는 수의사하고는 다릅니다. 분리불안 세미나 몇 번 수강했다고 수의사가 행동수의학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약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약은 보조적인 것이지 약이 분리불안을 치료해주지는 않거든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약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많은 케이스에서는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물을 만약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도 반드시 교육과 병행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교육이 시작이 되면 환경 매니지먼트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환경 변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간식이나 장난감이나 던져주고 나가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먹는 동안에는 짖지 않아서 조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질문이 생기죠.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 변화는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더 잘 적응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보호자와 반려견의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답니다. 각 가정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재밌는 방법들이 아주 많죠. 산책도 너무나 중요하고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단순히 비타민 D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아카데미 오시면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데 산책도 올바른 의미의 산책이 중요하죠. 산책의 의미가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왜곡되고 있고 노즈워크도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다시 개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도 있지만 도구는 그야말로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품을 알려드리면 핵심은 다 던져버리고 제품 사느라 바쁜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분리불안이 걱정이 되면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즉각 상담을 받으시는 거, 링크된 문서들도 참고로 꼭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려동물 분리불안 101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또 만나요. 안녕. 플랑플랑.